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이렇게까지 거센 비는 드물었죠. 하늘은 마치 분노라도 한 듯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부으며 도시의 불빛을 차례로 삼켜버렸습니다. 밤 늦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68세의 장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라 그런지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제라 불리던 사람답게 그녀의 걸음과 자세는 늘 단단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법이 없었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앞으로 길어야 몇 년밖에 버티지 못할 거라는 주치의의 현실적인 진단을 다시 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더 분명히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윤 비서, 후계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경위가 준비된 시점에 혼란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야 해. 윤 비서는 걱정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 회장은 늘 그러했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죽은 거 아니야. 할 일이 많아 걱정 말고. 운전은 내가 할 테니 오늘은 그만 퇴근해. 그녀는 늘 강했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바로 그녀의 강함을 이용해 잔혹한 음모를 실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폭우가 만든 기묘한 침묵. 병원에서 빠져나온 장 회장은 차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유리를 긁어내는 소리는 차 내부를 더 쓸쓸하고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지도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후계 절차, 점점 복잡해지는 회사 상황, 유능하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딸 경희의 사업 능력,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아들 경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아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염려, 혹은 그 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낸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떨치려던 순간 백미러 너머에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일었습니다. 뒤에 한 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는 굵은 빛 속에서도 놀랍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병원을 나설 때도 같은 차를 본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 차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온 탓인지 장 회장은 위험이라는 감각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청춘 때부터 협박도 받아봤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도 겪어봤으며 사람의 눈빛이나 미묘한 공기에 담긴 의도를 읽어내는 데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등이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고의적 충돌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장 회장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핸들이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뒷차가 갑작스럽게 옆으로 파고들며 장 회장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엄청났고 차체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깍!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는 엄청난 속도로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고 장 회장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제 가드레일이 그녀의 차량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찌그러지며 부서졌고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굉음을 내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처참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2번 크게 굴러 떨어진 뒤 차체 앞 부분에서 섬광처럼 스파크가 튀었고 곧이어 작은 폭발이 일어나 차 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뒷차에서 내린 남성은 겁에 질린 듯 멀찍이서 그 처참한 장면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으로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빛 속,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 시야를 막았습니다. 불빛이 잦아들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었다. 사고 현장을 뒤덮었던 연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부서진 차량 문틈 사이로 한 줄기 흐릿한 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빛을 향해 장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듯 그녀의 의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의식이 조금 돌아오며 기계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피와 흙이 뒤섞여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문틈으로 필사적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때 끔찍한 폭발음이 요란하게 주변을 흔들며 차량의 잔해가 완전히 불타는 것을 알렸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팔과 다리에 파고들며 선명하고 끔찍한 상처를 만들었지만 그 극심한 고통조차 제대로 느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습기 찬 흙 냄새가 코를 찌르듯 진하게 풍겼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오직 그 생각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힘없이 쓰러지고 다시 기어나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거의 하루를 헤맸습니다. 그 극한의 과정에서 머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억들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점점 모르게 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겪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리셋된 듯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본능만이 남아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새벽 공기는 더없이 차가웠고 작은 마을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전날의 폭우는 멎어 있었고 시골길 가장자리에서 개 짖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차영은은 언제나처럼 우유 배달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영은은 하루 34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영진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유 배달을 위해 자전거를 끌고 나가던 순간 길 한가운데서 이상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큰 포대자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형체에서 누군가의 손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영은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들리세요? 떨리는 손으로 몸을 뒤집어 보니
얼굴은 피와 흙투성이었고 옷은 처참하게 찢어지고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으며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은은 놀라 자전거를 버리고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영진아, 빨리 나와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공포,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진과 함께 병원으로 옮기다. 영진은 누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누구야? 이게 뭐? 사람? 영은은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 근데 이러다 진짜 죽을지도 몰라. 빨리 병원 가야 돼. 두 남매는 쓰러진 노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전거에 노인을 태울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작은 몸으로 노인을 등에 업고 큰 길까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겨우 붙잡아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수술실 쪽으로 옮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이분 보호자세요? 영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지나가다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전신 타박상, 저체온증, 뇌진탕 당장 응급 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노인의 몸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영진은 멀리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린 마음의 충격이 컸지만 누나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치료비 그리고 영은의 결정. 응급치료가 끝난 뒤 의사는 두 남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다행히 응급 상황은 면했지만 이분은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원을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해요. 영은은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증인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의사는 그녀의 곤란한 표정을 읽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면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이분 상태로는 하루라도 빨리 당장 입원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영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이 할머니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깊은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처참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작년에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후회를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영은은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 등록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며 저축한 유일한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주말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늦은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뛰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영진이 누나의 결심을 눈치채고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설마 그거 그 돈이면 누나. 내년에 대학 영은은 동생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지금 우리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깟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돌아오셨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해.
영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는 두 남매를 보며 놀라움과 깊은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분 덕분에 이분이 살아계신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과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남매의 행동은 차가운 병원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며칠 후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보살핌 덕분에 노인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회복과는 별개로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는 상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영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이분은 외상성 기억상실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간호와 정서적인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보호자도 없고 연락될 곳도 없고 심지어 주소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영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저희가 돌볼게요. 의사는 영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 간병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은은 의사의 염려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가족도 없고 기억도 없는 할머니를 저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저희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돌볼게요. 그 말은 아무도 그녀에게 의무로 시키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할머니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그분께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 이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영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은과 영진의 작은 집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늘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영은은 자신의 방 제일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깨끗한 이부자리를 깔아 할머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두 남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 영은은 할머니의 지치고 상처 입은 몸을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영은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다짐을 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어. 그녀는 돈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당장 다음 달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미래 또한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억을 잃은 할머니에게 그 아쉬움과 후회를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피어났습니다.
영진 또한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누나의 깊은 결정을 존중하며 말없이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작은 방 한쪽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남매의 비좁지만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에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존재는 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더 큰 사랑과 책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은의 목욕과 간호진심의 시작. 퇴원 후 두 번째 날. 영은은 의사가 상처 부위만 방수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며 할머니를 위한 목욕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고 할머니의 타박상 부위에는 혹시라도 물이 닿지 않도록 방수 패드를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모셔와 할머니의 몸을 부드럽게 씻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록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영은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옆에 항상 있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장 회장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타인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즈니스의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사랑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은의 손길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해빙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진의 재활운동 작은 손에 큰 정성. 영진은 할머니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의사가 알려준 재활운동법을 바탕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의 다리 근육이 굳어버릴까봐 염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어퍼용지에 할머니 운동표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그 아래에 그림과 함께 운동 방법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발목 돌리기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양쪽 발목을 돌려줍니다. 손가락 벌리기 주기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주먹을 쥐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하체 근력을 강화합니다. 3분간 벽 잡고 균형 잡기 벽을 잡고 서서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영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이거 매일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쑥쑥 생겨서 금방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장 회장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대가 없는 보살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진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장 회장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진의 말에 따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굳어있던 발목을 움직여보려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영진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잘했어요, 할머니. 하고 큰 소리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장 회장의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마치 퍼즐처럼 조금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과거의 영상들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조용히 관찰하다. 장 회장은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하는 예리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할머니 먼저 드셔야지 라고 서로에게 일러주는 것, 서로 학교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오늘 할머니 약은 드렸어? 하고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 밤새 할머니가 앓기라도 하면 둘이 번갈아 가며 밤을 새워 보살피는 것. 그 모든 순간을 그녀는 누워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감정이 서서히 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지? 왜 나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돌보는 걸까? 기억은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그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 그 진심 어린 보살핌이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을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성공만을 위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냉혹하게 달려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고 돈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인이 된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따뜻한 사랑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인간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굳건했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아이들의 곁에서라면 왠지 모르게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장 회장이 영은 남매의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에 접어들었고 살얼음처럼 몸을 파고들던 매서운 바람은 어느새 따스한 봄 냄새를 머금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장 회장의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덮인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창밖의 풍경, 특히 마을 뒤편의 낮은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풍경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산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녀는 메아리 없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느낌조차 물에 잠기듯 금세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기억의 파편들은 그녀를 희망과 좌절 사이를 오가게 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부엌에서는 익숙한 생활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영은은 능숙하게 된장을 풀고 아침 식탁에 올린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의 할머니에게 혹시라도 들릴까봐 조심스레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국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셔야 해요. 영은의 다정한 목소리에 장 회장은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온몸의 움직임이 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영은이 항상 곁에서 팔을 잡아주면 의지할 곳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분주하게 바쁜 이른 아침 영은과 영진 두 남매가 집을 나서기 전 방바닥에 놓인 작은 밥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과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지는 학교에 가기 전 항상 습관처럼 할머니의 자리부터 살피고 챙겼습니다. 할머니, 식기 놓아드릴게요. 죽 많이 식으면 맛없으니까 지금 따뜻할 때 드세요. 영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셋이다. 그치 영진아? 그 말에 장 회장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렸습니다. 식구? 그 따뜻하고 정겨운 단어가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릿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소중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퍼즐 조각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영은은 그런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장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슬픔,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진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진은 약국에 들러 의사 처방대로 할머니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누나, 의사 선생님이 이거 꼭 챙겨 먹이래. 오다가 샀어. 근력 회복에 좋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은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할머니 상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부엌에서 두 남매가 주고받는 따뜻한 이야기에 장 회장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배려와 보살핌이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물방울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홀로 조용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갑자기 돌발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5호산 일대 차량 추락 사고 화면 공개. 장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잔해가 클로즈업되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밤, 폭우, 절벽,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차. 그 충격적인 광경에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강력하게 그녀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영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장 회장은 입술을 달달 떨며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장면은 낯이 익다. 저 차, 저 비, 저 느낌 마치 악몽 같았던 꿈이었나? 그러나 강렬하게 떠오르려던 기억은 곧 또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영은이 다급히 장 회장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숨이 가쁘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장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힘없이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실 테이블의 모서리를 너무나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마치 무언가를 극도로 억누르는 것처럼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기억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현실의 불안과 무기력이 그것을 억지로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장 회장의 딸 김경희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굳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벌써 6개월째. 그동안 경찰 수색, 사설 탐정 고용, 지자체 협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머니의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희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분명 살아계실 거야.
그녀는 윤비서를 불러 마치 분노를 담아 던지듯 서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폭우의 차량 추락에 시신도 없이 사망 추정이라뇨.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윤비서는 침착하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상무님. 하필이면 회장님이 혼자 운전하신 그날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수상해요. 분명 뭔가가 있어요.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경희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윤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확인 중인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희가 그 말에 눈을 번쩍 뜨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요? 자세히 말해봐요. 회장님 차량 뒤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따라오는 또 다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경희의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타살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애써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호 오빠 당신이 아니길 바랄게. 설마 아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심과 함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부정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올 때 장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영은이 부지런히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동생 영진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의 일상은 항상 규칙적이고 성실했습니다. 굳건하면서도 순수한 그들의 모습은 장 회장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향하는 태도는 항상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보며 문득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누구인가?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시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과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유심히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나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늙은 나를 이토록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걸까? 대체 어떤 인연이 우리를 엮은 것일까? 영은은 할머니가 식사할 때 항상 옆에 있어 먹는 속도를 맞춰주었고 약 먹을 시간을 잊지 않고 챙겨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은 배불러도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머리 아파진대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영진은 혹시라도 할머니가 추워할까봐 학교 가기 전 잊지 않고 전기장판 온도를 적당히 맞춰놓고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온도 2단계예요. 너무 뜨거우면 여기를 눌러서 꼭 꺼야 해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에 메마른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조건 없는 사랑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도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억눌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처럼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은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영진은 거실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떤 차 한 대가 느리게 마을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강렬한 장면 하나가 번쩍하고 터졌습니다. 비 거센 비바람 속을 뚫고 달리는 차 뒤따라오는 또 다른 차, 그리고 쇠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 장 회장은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그때 요란한 소리에 놀란 영은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장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몇 번이나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 했어. 영은은 깜짝 놀라 그대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아무도 할머니 해치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은은 장 회장을 자신의 품에 따뜻하게 꼭 껴안으며 어린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 회장은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해서 두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와 사랑을 아이들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할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은은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은은 작은 수첩을 꺼내 할머니가 반응한 말, 미묘한 표정 변화,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 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새벽 빗소리에 유난히 반응하고 뉴스에서 교통사고 화면에 크게 흥분하며 가족이라는 단어에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찻소리, 특히 뒤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영진은 의사가 조언한 대로 매일 오후 일정 시간 할머니의 팔을 잡고 마을 주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아세요? 저기 산도요. 예전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 회장은 영진의 질문에 걸음을 멈추고 산등성이를 오랫동안 마치 빨려 들어갈 듯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은 또다시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영진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은은 전국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특정 음식에서 할머니의 기억을 자극하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음식을 시도하던 어느 날 서울식 칼국수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장 회장의 눈가에 작은 떨림이 미세하게 일었습니다. 영은은 그 미묘한 변화를 재빨리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거 전에 드셔본 적 있으세요? 서울식 칼국수인데요. 장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차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기억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은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 꼭 돌아올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장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노력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은 갑자기 선명하고도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병원,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검은 차의 섬뜩한 모습, 부서지는 유리창의 날카로운 소리, 가파른 산길, 그리고 차량 추락의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까지. 장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호흡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기적처럼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단번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렀습니다. 나는 그때 죽었구나 하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더 무섭고 충격적인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고, 그것은 절대로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렸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영은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야채죽이에요. 따뜻할 때 맛있게 드셔보세요. 장 회장은 평소처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어제 밤의 꿈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부러 숨겼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인연도 없던 이 순수한 아이들이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자신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사실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일까? 장 회장은 오랜 세월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답게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줄 수 없었던 그녀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순수하고 변함없는 진심을 묵묵히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총명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하며 그들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찾기 위한 두 남매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노력만큼이나 현실적인 부담 또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영은은 할머니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주말 편의점, 알바 외에 평일 야간 편의점 알바까지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이미 등록금 통장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할머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진이 그런 누나의 지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도 알바할게. 누나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돕고 싶어. 영은은 동생의 걱정스러운 말에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영진아, 넌 공부해야 돼. 우리 둘 다 살려면 너는 꼭 성공해야 해. 영진이 울먹이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누나 혼자 너무 힘들잖아. 누나까지 쓰러지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 나도 누나를 돕고 싶단 말이야. 영은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말고 누나만 믿어. 할머니도 곧 좋아지실 거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영진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그냥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나 봐. 영은의 그 진심 어린 말에 장 회장은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진심이었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보살펴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전국을 뒤흔들 만한 큰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5호그룹 회장 사망 추정 아들 김경호 전무권한 대행체제 돌입. TV를 보던 장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쳐 마루에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우 너. 기억 속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하게 마치 칼에 베인 듯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영은이 다급히 그녀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뉴스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옛날에 알던 사람이세요?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분노, 아들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복수의 예감이 깃든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영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 회사 5호그룹이면 엄청 큰 회사잖아. 회장님 사고 나서 실종됐대. 영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뉴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반응하셨지? 그냥 놀란 것 같지는 않은데. 장 회장은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두 주먹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힘이 들어갔고 치솟는 분노로 떨리는 온몸은 두 주먹으로 간신히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경호가, 내 아들 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내가 있었던 것이냐? 는 질문이 그녀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김경희는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물을 애써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살아만 계신다면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바로 그 시각 시골의 작은 방에서 그녀의 엄마는 조용히 눈을 뜨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낮게 하지만 확고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경희야, 엄마가 곧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내 자리를 되찾고 나를 해치려 한 모든 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은 복수의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과거에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 회장이 기억을 되찾은 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녀는 손을 떨며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고 장면, 살을 애는 듯한 폭우, 아찔한 절벽 끝,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이 모든 잔혹한 기억의 파편들은 하나의 섬뜩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김경호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요. 잊고 싶었던 진실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자 장 회장은 이후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영은과 영진은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무거운 기류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말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어느 날 영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장 회장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 확신이 없었으며 마치 큰 고통을 애써 참고 있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영진은 집 앞에서 누나 영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할머니 뭔가 이상해. 전에는 안 그랬잖아. 영은은 동생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아주 힘들어 보이셔.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것 같아. 둘은 그동안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 창가에 멍하니 서 있거나 불현듯 깜짝 놀라며 방 안을 불안하게 둘러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영진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할머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 아닐까? 그 말에 영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럼 진짜 할머니의 진짜 가족을 찾아드릴 수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로 떨리는 듯도 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식된 듯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쌓아온 소중한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 회장은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엌에서 들려오는 영은과 영진의 작은 대화 소리와 설거지하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 경영이라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야심, 탐욕, 경쟁, 그리고 잔혹한 배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 낡고
작은 집은 유일하게 조용함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안식처이자 평온의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고가 잔잔한 호수처럼 잠잠해지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밝히는 순간 순수하고 해맑은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그저 할머니로 대하지 않고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타이틀로 대하게 될 것이며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사랑과 관심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아프고 사무치게 다가온 적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를 살렸구나. 아무 데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거두어 주었어. 그녀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 그리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와 대비되는 영은과 영진의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과 동시에 감격스러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보금자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은 마침내 깊은 고뇌 끝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윤비서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몰래 자신의 옷까지 몇 벌을 챙기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잠깐 나갔다 오면 될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이처럼 소박하고 작은 계획은 하마터면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불러올 뻔했습니다. 밤늦게 조용히 집을 나서려던 순간 마침 방에서 나오던 영은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잠이 안 오세요? 장 회장은 순간 당황하여 온몸이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얼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산책을 좀 갑갑해서 말이야. 잠이 쉬이 오지 않아서. 영은은 밤 공기가 제법 차갑다는 것을 알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볍게 그녀의 팔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겨울이라 바람도 차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걱정되니까 내일 저랑 같이 나가요. 제가 따뜻한 차도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은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손길이 너무나도 포근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기에 결국 그날은 윤비서를 찾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서울 본사에서는 김경호가 화가 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쾅 닫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야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는 이유 모를 섬뜩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듯한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고 급기야 비서들 사이에서 이상하고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사실 살아계시다더라.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경호 전무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당장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퍼뜨리고 다녀. 그의 고함에 비서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석 비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무님, 도대체 그날 밤 회장님의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직원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경호의 얼굴은 피가 싹 가신 듯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한순간 공포와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애써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이 평생 비밀로 묻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까지 그의 숨통을 조여오듯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한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돌아보며 영은과 영진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떠난 뒤에도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은 남매 몰래 자신의 병원비와 그동안 신세를 진 생활비, 그리고 기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에게 충분히 갚을 방법을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셋째,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막상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결심이 번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고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머물고 싶다는 감성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영진이 학교 가기 전 장 회장의 손을 잡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따뜻한 생강차를 직접 끓여드릴게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영은은 알바를 가기 전 그녀의 얇은 어깨에 손수 뜬 따뜻한 목도리를 정성껏 둘러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저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언제나 곁에서요. 그들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손길 하나하나가 장 회장의 가슴을 가르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저려오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녀는 밤마다 깊은 회의감에 잠겼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의 결심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화로운 작은 집안. 영은이 부엌에서 능숙하게 저녁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진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숙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TV에서 다시 한번 잊고 싶었던 자동차 추락 사고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량의 금속 조각들이 섬뜩하게 클로즈업되어 비추어졌고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그 잔해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시야를 강타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마치 감전된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마치
봉인이 풀린 것처럼 완전히 열렸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날의 참혹한 순간이 생생하게 그녀의 눈앞에 재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 테이블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다른 결심이 완전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아들을 향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경호야, 너 정말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버리려 했단 말인가? 이것은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어머니의 울부짖음이자 처절한 한탄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결의가 담긴 울음이었죠. 그날 밤 영은과 영진이 깊은 잠에 빠져든 후 장 회장은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작고 은은한 달빛이 비쳐 마당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익숙한 번호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뚜뚜 짧은 신호음이 몇 번 반복된 후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윤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흔들림 없는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비서 나야. 걱정 많았지? 윤비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의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장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주 조용히 혼자 와줘. 여긴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그들에게 아무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리고 이어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내가 사고당한 그날 내 차량의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하고 아들 김경호의 지난 몇 달간 모든 행적들을 추적해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줘.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냉철한 분노와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른 새벽, 윤비서는 장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용히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장 회장은 이미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은과 영진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치 바람소리마저도 아이들을 깨울까? 두려운 듯 두 남매의 방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떠나서.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할머니를 보듬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챙겨둔 간단한 옷가지와 함께 윤비서와 동행하여 정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은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안 어디에도 할머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입던 옷이 걸려있던 옷장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었고 현관에는 할머니의 낡은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영은의 심장을 싸늘하게 죄어왔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깬 영진이 거실로 나오며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할머니 없어. 할머니가 어디에도 안 보여. 영은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아침을 갈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녀는 애타게 할머니를 부르며 마을 전역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영진도 영은의 뒤를 따라 함께 뛰며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어디에도 장 회장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은은 작은 마을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찢어질 듯 애절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어딜 가신 거예요? 왜 저희를 두고 가신 거예요? 우린 이제 어떡해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영진의 두 눈에도 말없이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하염없이 들썩였습니다. 누나, 할머니 또 잃어버린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마저 우리 곁을 떠난 거야? 그들의 슬프고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고요했던 마을 전체에 메아리치며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는 듯한 아픔을 남겼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윤비서의 검은색 고급 차량에 앉아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작은 마을의 풍경을 애써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다정한 눈빛이 아른거렸고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듯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윤비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지켜봐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해줘. 윤비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보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슬픔과 미련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한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은과 영진의 따뜻하고 정 많은 할머니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가득 찬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가라앉아가는 시각. 동이 트기 시작하며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로 첫 햇살이 마치 은빛 칼날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 사이로 검정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매끄럽게 제2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정막을 깨고 문이 열리자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근 1년 사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이름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세월의 흔적이 깊어진 얼굴에 주름이 도드라졌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변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기운은 회장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말없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결연한 낮은 목소리로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간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가자. 그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인내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결전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은 일순간 정지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기 저분, 분명 회장님 맞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경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와 경례를 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누구에게도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그녀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듯 두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자발적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장 회장의 뒷모습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장 회장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도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지난 일 연년간의 고난과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수많은 생각들이 그 눈빛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제2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경호는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정식 회장 취임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장 회장의 사망 추정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김경호 측 법무팀이 작성한 복잡한 보고 문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회장직을 공석으로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회장직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이사들은 불편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무님, 그래도 시신도 없이 사망 처리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자 김경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쾅! 테이블 위에 컵이 흔들렸고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폭우와 절벽 붕괴로 인해 수습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이 폭발까지 했어요. 이 사실을 다들 아시면서 왜 이리들 망설이십니까? 그의 얼굴에는 겉으로는 분노가, 그 아래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분명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듯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반드시 회장직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기세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그 묵직한 소리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이사진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한 사람은 윤비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추고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문틈 사이로 마침내 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모든 이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바로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누군가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 외침을 시작으로 다른 이사들도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며 웅성거렸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과 경악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경호는 입이 벌어진 채 충격으로 인해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장 회장은 느리지만 분명한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씩 스쳐 지나갔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지난 일, 연년간 경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의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권위에 모든 이사진은 얼어붙은 듯 자동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명령에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윤비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움직임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모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장 회장에게 고정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호의 차량을 미행한 CCTV 영상 기록, 그가 주고받은 수많은 통화 기록, 경호 측이 고용한 해결사로 추정되는 남자의 사진들, 그리고 장 회장의 사고 현장을 담은 참혹한 사진들, 이 모든 증거물들은 김경호의 잔인한 계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경호가 자신의 비서에게 보낸 지시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처리해. 흔적도 없이. 실패하면 너도 끝이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장 회장은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한 뒤 서류를 손에서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진 냉혹하고도 완전한 절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죽였더구나.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늘한 침묵만이 맴돌았고 모두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라. 장 회장의 목소리는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넘어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이 녹아든 차갑고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경호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그날 난 죽었다. 너는 나를 완벽히 죽였다. 하지만 내가 죽이려 했던 그때의 나는 이제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경호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애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제발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듯한 폭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친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혹은 자식을 버렸다는 그 양쪽의 고통이 모두 담긴 비극적인 말이었습니다. 경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장 회장은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한 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기세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경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윤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해.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모든 야망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아니, 어머니, 제발 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제발요. 장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손바닥을 들어 올려 그의 애원 섞인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의 어머니는 내가 죽이려 했던 그날 이미 죽었다. 그것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손에 참혹하게 무참히.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미련이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자리도, 너의 재산도, 너의 모든 권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경호는 몸을 비틀거리며 이제는 애원조차 희미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그냥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이미 때늦은 후회의 절규였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뒤였습니다. 곧이어 보안 팀원들이 이사회실로 들어왔고 경호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힘없이 이사회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고 그의 어리석은 욕망은 참담한 파멸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곧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김경호 전무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즉시 감찰 조사를 실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공식 복귀를 추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의지대로 그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결정을 마친 장 회장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뇌와 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영은과 영진, 두 남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들이 자신이 말없이 사라진 뒤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하게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윤 비서는 장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차영은 씨와 동생 차영진 군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후 두 남매의 일상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장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못할 짓을 했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절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늘 당장 아이들에게 돌아가자. 그 결심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은의 작은 집. 밤이 깊어지고 작은 집 안은 두 남매의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영은은 지친 얼굴로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놓인 할머니를 기다리며 차려놓았던 듯한 작은 그릇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 오셨네. 정말 안 오시려나? 그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영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할머니 우리를 떠나서 다른 가족을 찾으러 간 거 아닐까? 할머니 기억이 다 돌아왔다고 했잖아. 영은은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또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낯설지 않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손에 든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영진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내쉬지 못했습니다. 두 남매의 시선은 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영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은이 가장 먼저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장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진심을 담아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미다. 우리 영은이, 영진이 보고 싶었어. 다음 순간 영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 회장의 품으로 몸을 던져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영은의 질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그 질문들 사이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진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맞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이들은 마치 잃어버렸던 세상의 전부를 되찾은 듯 그녀를 더욱더 꽉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소나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영은의 작은 집 식탁,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장 회장이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 손수 만든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저녁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집안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은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걸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장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한테 꼭 한번 직접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었어.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구나. 식사가 끝난 뒤 장 회장은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마주 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은아,
영진아 두 남매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 사라졌던 기억이 모두 돌아왔단다. 지난 6개월간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두 아이의 눈이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도 나의 모든 정체성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 영은은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혹시 원래의 할머니 가족을 찾으신 거예요? 장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나는 제2그룹의 회장이란다. 아주 크고 오래된 회사의 수장이었어. 두 아이는 그 엄청난 고백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그녀는 두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이들의 손을 통해 온기를 느꼈습니다. 너희는 기억을 잃고 죽어가던 나를 살렸어. 너희의 순수함과 진심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그리고 너희의 조건 없는 사랑과 진심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영은의 눈가가 다시금 붉어졌고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장 회장은 조용히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미가 너희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도 될까? 너희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구나. 영진은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으며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는 진실된 마음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뭘 물어봐요. 그 한마디에 장 회장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영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은아, 내 꿈이 보석 디자이너라고 했지? 할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영은은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줄게. 대학도, 유학도 내가 원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거라.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할 거야. 영은은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꿈만 같은 현실 앞에서 그녀의 심장은 벅차올랐습니다. 장 회장은 이어서 영진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다. 큰 그릇이 될 아이라는 걸 할머니는 안단다. 공부하고 싶은 만큼, 배우고 싶은 만큼 마음껏 배우거라.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이든 할머니가 모두 책임지고 지원할게. 너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장 회장은 두 아이를 차례로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무한한 사랑과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세 사람은 따뜻하고 포근한 조명 아래서 오랜 시간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녀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랑과 진심이 상처받고 지쳐있던 기성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선의와 진심이 존재하며 작은 인연이 모여 얼마나 큰 사랑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